네,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유니크하게 참 희한하게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과 기업과 그리고 서학개미의 삼각동맹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지금 춤춥니다. 300일 동안 1,558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안 되는 56일 만에 1,380원까지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172원이 올랐다가 56일 만에 178원이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워낙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추세가 연간 무역 흑자가 3,200억 달러, 3,400억 달러 뭐 이 정도 선입니다. 3,000억 달러가 넘는 선입니다. 지금 연간 무역 흑자가 이대로 가면 7월 말까지 1,700억 달러를 했으니까 그러면 6월까지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경상흑자가 4,0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연간 경상흑자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독일의 연간 경상흑자의 2배쯤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제 환율 폭락과 인플레 폭탄이 이러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통화안정증권 같은 방식으로 스테라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불임화. 이런 걸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규모의 그런 쓰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쓰나미가 그런데 환율이 오르는 덕분에 그러니까 이 쓰나미를 원래는 환율이 막 이제 그 폭락하고 인플레가 터지고 이래야 돼요. 이게 네덜란드 병인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난 6개월 동안 펼쳐진 일은 6개월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원위치 되기 전까지 1월부터 6월 말까지 펼쳐진 일은 환율이 오히려 계속 올라갔어요. 폭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면역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는 이게 한국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뉴욕 증시 나스닥으로 주식 이민 간다. 스탁 마이그레이션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니까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라서 영어에서도 이걸 그냥 서학개미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냥 그 한국이라는 그 냄새를 빼고 제일 확실한 단어를 뽑으면 RSM이 됩니다. 리테일 스탁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이민 현상이에요. 이거는 경상흑자의 10에서 15% 선까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천억 달러 경상흑자를 낸다 그러면 3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 ETF에 베팅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인은 카지노에 베팅하고 일본인은 파친코랑 옌캐리에 베팅하고 한국인은 나스닥의 ETF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손해를 봤을 겁니다. 상당한 분들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금료 치렀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 주식 이민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병이 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플레가 막 터지고, 국내가 환율이 막 이제 그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막 상승을 하고 이러면은 다 들고 나가서 이제 그 미국 시장으로 다 그냥 투자하는 그런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패턴이 이제 몸에 박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제 그 하나의 유전자 진이 생긴 겁니다. 예. 한국의 지금 기업 직접 투자도 굉장히 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직접 해외 직접 투자를 해놓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 구덕떨이에요. 다 늙었어. 옛날 산업이야. 근데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젊고 전략적이에요. 뭐 제일 구덕더리스러운 게 방산 아니에요. 탱크. 예. 그러니까 그 산업의 내용으로 보면 아니면 뭐 배터리, 뭐 자동차 이건 기본이고 배터리 첨단 아닙니까? 아니면 무슨 뭐 원전 SMR에 관계된 투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걸로 막 투자가 포트폴리오가 젊고 전략적이에요, 한국 쪽이. 그래서 여기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일본에 비하면. 그러니까 해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8, 10%, 뭐 12% 이러니까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직접 투자 FDI가 경상흑자의 35에서 4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이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경상흑자의 한 15%까지 막아주고 들고 나가고 또 기업이 한 35, 40% 막아주고 그럼 두 개 합쳐서 50%를 막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막고 뭐 다른 기관 투자가가 막고 이렇게 해서 이 그 밀려드는 달러 홍수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게 달러 쓰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당해야 뭐 경상극자 나서 좋다 그러지 이렇게 쓰나미 나면요 골병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같으면은 기업이 얼마를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앞으로 직접 투자 용도로 기업이 유보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달러 형태로 3,500억 달러 정도를 기업이 직접 투자를 진행했거나 혹은 달러 형태로 유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경상흑자의 18%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이성의 관계, The Cunning of Reason이라 그러죠. The Cunning of the Reason. 여기에 걸려들은 건데 헤겔의 역사 철학에 의하면 이 동기가 참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동기, 또 저열하고 비열한 목적에서 나온 행동이 끝에 가서 뚜껑 열고 보니까 궁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자는 나쁜 뜻을 갖고 행동을 한 거야. 저열한 동기에서 행동을 한 거야. 근데 결과가 긍정적인 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돌고 돌아서. 이재명이 5가지 폐악질을 했죠. 첫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홀로코스트를 자행 중이다. 네타냐후를 체포해야 된다. 아니 이런 얘기는요. 뭐라 그럴까 어디 삼류 국가에서 할 소리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미국 같으면은 맘다니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뉴욕 시장 또라이 공산주의자. 맘다니보다 일찍 했지. 그러니까 맘다니가 이재명한테 저거 보내야지, 인쇄 보내야지. 안 그러면 표절한 거지. 네타냐후 체포는 맘다니보다 이재명이 일찍 했어요. 두 번째, 중국과 CS에서 훌륭한 관계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냉랭한 관계하고. 세 번째, 전작권 전환인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이 인간이 만들어냈잖아. 전작권 환수. 이건 언어 강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25 이후에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6.25 이전에는 국군다운 국군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작권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건국이래. 환수라는 건 리커버리 아니에요. 내줬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건데 애초에 가진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냥 트랜지션이라 그런다고 영어로. 리커버리 이런 용어를 안 써요. Wartime Upcon Transition.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전시, 작전권, 전환. 그걸 지 마음대로 환수라고 언어 강간을 했잖아. 여성 강간은 안 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예, 언어 강간했어요. 그것도 임기 내에 하겠다고 혼자서 안달복달하니 이게 미국이 오케이 해야 일어나는 일인데. 네 번째는 휴전체제 해체하고 따라서 당연히 유엔사 해체되는 거고 따라서 한미동맹이 악화되는 거고 따라서 북한 유사시 급변 사태 때 개입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북한을 중국 지경식민지로 상납하는 그 방안을 불을 떼다가 드디어는 불을 내내 떼왔죠. 그랬다가 8월 15일 날 고백을 했지. 그 방안을. 그 다음에 5번째는 쿠팡 스타벅스를 사냥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한국을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봐요. 투자 위험 국가로. 그래서 외국인 엑서더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돈 다루는 평론가들은 정치랑 각을 세우기 싫으니까 뭐 리밸런싱을 했다. 그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상반기에 1,102억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소화기관이 정상에만 아래로 쌌으면 위로 먹는 게 있잖아. 빠져나갔으면 새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여기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기업 잘 나가는데 안 들어와. 옳았구나. 빠지고 나가고 싶었는데 차제에 그냥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얘기하자면 노로바이러스 이질 장염 상태예요. 밑으로는 쭉쭉 빠지는데 목도 묻고 열도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야. 6개월 동안에 1,102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네트로 빠져나간 게. 그렇죠. 140조.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보약이 된 거라. 이게 독소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 참 이성의 관계에 걸려든 이재명이지.
우린 고통스럽죠. 환율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자, 6개월 동안에 우리가 1,900억 달러 경상흑자예요. 그런데 이 1,102억 달러 외국인 엑소더스가 일어났어. 그리고 기업은 계속 직접 투자를 해야 돼. 지금 상태가 기세를 타고 있으니까. 서학개미는 뭐 한편으로는 이재명 꼴도 보기 싫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 살릴 것 같으니까 서학개미 또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갔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NDF, Non-Deliverable Features라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 지수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화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수 베팅을 하면 동시에 환치기도 일어난다고. 현물 환거래도 일어나요. 동시에. 왜냐면 자기 베팅해놓고 그거 현실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NDF 환투기가 같이 움직여요. 현물하고. 그 네 가지 요소가 딱 결합을 해놓으니까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3월 3일 날 1,483원이었던 게 3개월 만에 1,558원까지 그냥 7, 80원이 올라가 버렸지. 그전엔 천천히 오르다가 퍽 하고 올라갔죠. 1,500원대를 넘었지, 내내. 그래서 이게 6월달 내내 1,500원대, 1,540원, 1,550원 여기서 밀당 하다가 7월 초부터 꺾여갖고 푹 떨어져서 지금 1,380원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피크로 보면 170원이 떨어진 거예요. 불과 한 2달 사이에.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170원 기어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냐? 10달 걸렸어요. 10달 기어 올라가는 거를 2달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이성의 관계에 걸려든 거예요. 물론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정말로 6달 사이에 우리 한 번도 이런 경험해 본 적 없거든요. 6달 사이에 2천억 달러의 달러 쓰나미가 왔을 때 국가 경제가 박살났을 뻔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 고통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게 네덜란드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대만은요 좀 달라요. 대만은 쌍속 경제를 해요. 그래서 한쪽은 침체해 버렸지. 근데 우린 그거보다 더 커요. 왜냐면 대만은 오랫동안 침체를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가. 거기다가 대만은 원래부터 글로벌하게 본토에서 대만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 상당수는. 원래부터 화교는 글로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 사설 투자 사무소를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갖고 있어요. 뉴욕 같은 데. 그래서 거기로 다 빠져나간다고. 대만은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골로 가죠. 그 골로 갈 뻔한 거를 이재명이 개발질을 하는 바람에, 회학질을 하는 바람에 1,100억 달러, 한 절반쯤이 그냥 해결돼 버린 거야. 외국인 엑소더스로.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이 일이 안 벌어졌을 때 생길 뻔했던 그 문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길 뻔했었어요. 그래서 이 환율 급등 고통 속에 네덜란드 질병에 대한 항체가 내장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거든. 엊그저께 보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 기자들 컬럼, 이게 상식과 다르다. 이때까지 상식은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나면 환율이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을 상쇄시키는 자본 흐름이 나타났다. 백모가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해온 얘기, 그 얘기를 요새 해요. 요새 이제 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이내믹이에요. 환율 이제 달러 쓰나미가 6개월 동안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1,280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뭐 통한증권, 뭐 부리마 이런 건 다 걷어치워야 돼. 불가능해. 부리마 통한증권 280조 발행해버리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박살납니다. 일단 아무도 안 사. 살 시장이 없어.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통한증권을.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이제 오죠. 뭐냐면은 환율이 1,000원 이하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두들겨 맞았으면 이 달러 쓰나미를 그냥 제대로 맞았으면 환율 1,000원 이하예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문 아니면 전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그 자본 유출에 의해서 환율 급등이라는 고통이 초래되고, 그리고 자본 유출에 의한 균형 회복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내장이 된 그 지인이 생긴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돌연변이 유전자야. 변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덜란드 질병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예요. 지금 1380원, 82원 이런데 오늘 저는 스위스팟에서 형성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1330원에서 1370원 사이. 이게 우리가 스위스팟이에요. 그게 일반 소비자로서도 고통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오는 여러 가지 물건이 싸지죠. 뭐 당분간 뭐 조금 시간 걸려요. 적응 시간.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물건 있고 또 경쟁이 붙어야 싸지니까 좀 뭐 한 2, 3개월 시간 필요해요. 그러나 싸진다고 훨씬 싸져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도면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데다가 수출 부가가치가 높아요. 요새. 그런 데다가 우리 상품 중에 상당수는 또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까지는 최소한 셀러스 마켓이잖아요. 판매자 시장이라서 가격이 좀 뛰었다 그래가지고 뭐 안 사고 이런 건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부자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한다고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쪽이죠. 우리 석유화학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부자재 값이 그러니까 수출 가격도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했을 때 또 원화로 계산했을 때 원료 수입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스위스팟이 1350원 이 짝 저 짝일 거라고 저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노는 1200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우크라 전쟁 전이 우리가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이 2월 초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 딱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9월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글쎄 한 3, 40원 정도, 30원 정도 더 빠진 상태에서 이제 안정대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기업이랑 이제 저 양반들이 수학개미가 이제 많이 뛰어야 돼.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력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상관없이 지금 어떤 굉장히 거대 기회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아주 구체적인 예부터 드릴게요. 1980년대 우리가 3조 호황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86, 87, 88, 89.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선진국행 궤도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이때 3저가 뭐냐면은 유가가 낮아서 우리가 이익 봤다.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져서 이익 봤다. 달러가 낮아져서 이익 봤다. 근데 이게 다 함정이 있는 표현이야. 유가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유가가 정상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3저 이전이 이란 혁명 아니에요. 제2차 오일 쇼크잖아. 79년도.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에 또 이란과 이라크 전쟁 막 진행되고 그랬잖아.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하고 이라크 후세인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80년대 85년 6년 들어가면서 사우디가 그냥 증산해서 확 풀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던 유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유가 정상화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또 금리가 낮게 형성됐다. 낮게 형성된 거 아니에요. 금리가 정상화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건이 집권이 1981년 1월이거든요. 집권하자마자 레이건이 무슨 일을 했냐. 그 당시에 미국은 인플레와 경기 그러니까 불황이 같이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요새는 그 용어들을 까뭇까뭇하실 거예요. 요새는 그 증상이 많이 없어져서. 그때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출을 늘려도 인플레만 유발되지 경기는 안 살아나. 그러니까 레이건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고리대까지 올렸다니까요. 고리대 금리야 20%. 그거가 정상화된 거예요. 우리가 금리가 그렇게 20% 이렇게 뛰면은 차관 같은 게 엄청나게 비싼 차관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아니에요. 금리 정상화. 그다음에 저유가가 아니에요. 유가 정상화. 그다음에 저달러. 달러 가치가 낮아졌어.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갔겠네. 근데 왜 유리하지? 환율이 낮아졌을 텐데. 왜 수출에 유리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달러가 아니라 저저고고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달러에
그 당시에는 우린 달러랑 같이 움직였어요. 달러에 패킹돼 있는 거에 굉장히 깊게 패킹돼 있었어요. 요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뭐 말할 수 없이 패킹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가 낮아지면 원화도 가치가 낮아져. 그런데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와 마르크화는 급등했어요. 막 50% 70% 이렇게 가치가 올랐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 물건 사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도 제조업 국가니까 그 당시에도 40년 전에도 수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저달러가 아니라 저저고고예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환율은 지금처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환율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예요. 이게 아마 지금 중국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책은 뭐냐면 원화 가치를 달러 가치에 타이트하게 묶어놨어요. 달러 대비 환율은 뭐에서 결정됐냐면 IMF 특별 인출 바스켓, 저도 이게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IMF가 국가별로 특별 인출 SDR을 주잖아. SDR을 줄 때 당신네 국가가 달러로 인출할 때 몇 달러, 뭐 마르크로 인출하면 몇 마르크, 엔화로 인출하면 몇 yen, 뭐 이런 식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서 IMF가 그 말하자면 그 상대적 비중을 매겨놨을 거예요. 그 IMF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A라는 계수 비중을 반영하고, A는 비중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 교역국 화폐 가치. 근데 우리 주요 교역국은 당시에는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미국, 일본이 다야.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또 그걸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 정부분이 있어요. 정책 요소가. 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IMF 특별인출 바스켓에서는 당연히 달러 비중 높지. 달러 엔화에서 달러 비중 높지,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는. 정책 요소 당연히 달러랑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달러가 가치가 하락할 때 원화도 가치가 하락해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랑 마르크화는 달러 대비 엄청나게 뛰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저 달러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달러 가치가 낮아졌어. 그러면 원화 가치는 높아졌겠네.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 수출에 유리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환율을 정하는 제도가 달랐어요. 40년 전에는. 그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러랑 패깅이라 그래요. 깊게 패깅돼 있었어요. 달러랑 깊게 묶여 있었어요. 묶어서 우리가 원화를 운영했다고요. 원화 가치를. 자, 그러면 지금은 다른 의미의 삼저 구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렴해진 에너지 저렴해진 중국, 저렴해진 일본, 독일이에요. 먼저 에너지부터 볼게요. 호르무즈 평정에 의해서 에너지 폭락이 시작됐어요. 지금 제가 에너지값 내려갑니다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한 6, 7달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80달러예요. 오늘자로. 한 5, 6달러 떨어졌어요. 며칠 사이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평정이 유지된다면, 지금 호르무즈 평정한 상태거든요.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폭락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에너지 가격을 누르는 그 돌덩어리들이 작동을 해. 하나는 뭐냐면 미국, 캐나다에 LNG 태평양 출하 시설이 생겨요. LNG 출하 시설은요, 그냥 부두가 아니에요. 액화 공장이 있는 거예요. 액화 공장, 무시무시한 공장이에요. 당연하죠. 가스를 받아가지고 영하 162도 액체로 만드는 건데 그 미국, 캐나다에 LNG 태평양 출하 시설이 한쪽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복귀를 하잖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출하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 출하가 점점 늘어난다고요. 이란이 이제 저는 쫑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게 체제 붕괴든 뭐든. 그러면 이란이 복귀를 해서 증산을 한다고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 국가인데 이게 아직 안 움직였잖아. 이게 증산한다고요. 지금 아마 일산 한 150만 배럴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 500만, 600만 배럴 그냥 올라가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 이런 요소들이 작동을 해요. 점점 더. 그래서 결국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에 한 몇 년에 걸쳐서 배럴당 40달러, 50달러 이하로도 폭락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망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미국, 캐나다의 LNG 태평양 출하 시설이 지금
1, 2년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늦어도 70 메가톤 per year, 이거 MTPA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톤, 연간 100만 톤, 그러니까 액체로. 이게 가능한 LNG 액화 출하 시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한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LNG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한국의 연간 47 MPTA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 1.5배, 1.6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지금 1.5배 한국에. 그게 2, 3년 사이에 태평양 쪽에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저 멕시코 사이드까지. 왜 그러냐면 미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와요. 그 관이. 캘리포니아가 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산맥도 넘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멕시코 통해서 오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바하 칼리포르니아, 그러니까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주겠죠. LNG 액화 출하 시설이 생겨서 2026년 중반부터 가동 개시하고 있는데 저게 15 MTPA까지 증산돼요. 멕시코 소노라, 저것도 태평양 사이드죠. 그것도 15 MPTA까지 증설돼요. 이 LNG 쪽은요, 그냥 부두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액화 공장이에요. 어마무시한 액화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소노라, 저게 약 4 MPTA. 그 다음 미국 알래스카, 저게 20 MPTA. 여기가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 포스코 글로벌인가 포스코 쪽에 투자회사 관련된 게 여기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2.1 MPTA. 캐나다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건 부유식이에요. 그러니까 FLNG죠. 바다에 띄워놓은 거. 3.3 MPTA. 그래서 다 합쳐보면 70 MPTA 됩니다. 한국의 1.5배. 그러니까 한국, 일본 정도를 대충 커버를 엄청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쫙 들어오는 거지. LNG. 거기 그쪽에서 한국까지가 저기서 오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 예, 훨씬 짧아요. 며칠 짧아요. 예. 저기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너지가 저렴해진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기회가. 그다음에 중국이 저렴해졌어요. 일단 신냉전에서 하이텍이 차단됐어. 그 중국 굴기 국산화 발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국산화가 되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국산화가 어느 수준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걔들이랑 거래 안 한다가 되니까. 그래서 갈라파고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랑 거래 안 해야 그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그게 없어지지,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그 WTO에 가입되고 막 부상을 했을 때, 가입은 2001년이에요. 중국이 막 그 글로벌 시장으로 막 튀어들어와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우리가 제일 그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 된다. 중국은 따라오고, 뭐 선진국은 없고, 우린 그때 중진국이라 그랬으니까, 스스로를. 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국가주도, 그 당주도 경제가 전략 부분이라고 찍어갖고 막 밀어줘가지고 한국을 그냥 덮치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야. 그 위험성이. 엄청난 거예요. 신냉전 만세예요. 신냉전 만세. 예. 중국 CAC에는 그거는 저기 재명 씨가 하실 일이고, 백모는 신냉전 만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내수가 붕괴 있잖아. 그리고 쟤들은 수출 전쟁이에요. 저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야. 수출 전쟁이야. 그냥. 그걸로 총력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소재 부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23, 4, 5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였을 거예요. 근데 2026년 상반기만 해도 우리가 118억 달러 흑자입니다, 대중무역이. 어마무시한 거죠. 예. 중국이 저렴해졌다고요. 세 번째 지금 볼게요. 일본과 독일이 저렴해졌어요. 독일, 일본은요,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있냐면 현대문명 특이점 통과 시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대문명 특이점 통과 시기인데, 이 특이점을 통과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그 가스터빈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차세대 조선이라든지, 이제 선박도 다 바뀌니까 심지어는 원자력 SMR 추진 상선까지 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그 첨단 그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 첨단으로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독일과 일본이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번에 소부장은 잘해. 근데 최종 제품, 유의미한 최종 제품 단위에서 놓치고 있다고요. 대규모의 최종 제품 단위에서. 그래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 정체 보세요. 독일의 경우 작년 상반기랑 올해 상반기 비교해 보세요. 작년 상반기에 9,196억 달러 수출했는데 올해 9,548억 달러야. 5%밖에 안 늘었어. 그 다음 인플레만큼 늘은 거지 뭐. 그래서 무역 수지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1,217억 달러 흑자인데 올해 상반기에 1,234억 흑자예요. 똑같아 무역 흑자 규모가. 일본을 보면요. 수출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 3,458억 달러, 지금 3,744억 달러. 안 늘은 거예요. 무역 수지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154억 달러 적자였는데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63억 달러 적자예요,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니까, 얘들은 숫자 자체가. 더 웃기는 게 뭐냐. 한국은 독일 수출의 절반이야. 독일은 9,548억 달러 수출했고 전반기에. 우리는 상반기에 4,967억 달러 수출해서 딱 절반이야, 우리가 독일에. 그런데 무역 흑자는 독일보다 한 100억, 150억 달러 커요. 독일은 1,234억 달러 흑자고 우리는 1,383억 달러 흑자야. 우리가 덜 수입한다는 얘기지.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물론 뭐 이 흑자폭이 꼭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거 수입. 근데 우리는 소비재도 뭐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또 생산을 하잖아. 물론 중국산이 많고 외국산이 많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요. 현대문명 특이점 통과에 관해서 이게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어요. 일단 인류는 현대문명 특이점 싱귤러리티 모먼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분업, 취업, 일터 다 바뀌죠, 앞으로. 분배, 소비, 사회 안전망 다 바뀌죠. 아틀라스 시중 받아가면서 제가 저희 집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거든. 고령화되고. 소통 다 바뀌죠. 그리고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세상에 작용하는 방식,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럼 다 바뀐다는 소리네. 인간의 어떤 뿌리부터.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구분이 문자의 발명이에요. 그 딸랑 글자 발명. 글자 발명이 더 커요? 아니면 이런 변화가 더 커요? 그러면 특이점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특이점이라는 건 물리학에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방식의 일이 벌어지는 걸 특이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과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덜 고통스럽게 얼마나 나이스하게 적응할 수 있냐지. 며칠 전에 가슴 아픈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되게 알겠는데 내가 지금 조그만 가게 같은 사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죠.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나이가 드니까 안 써. 일단 뭐 이렇게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없잖아. 있는 거 절약해가지고 뭐 암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절약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무슨 많이 뭐 민폐 안 끼치고 안 쓰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고령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안 쓴다는 얘기지, 점점 더. 두당 지출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구가 축소된다라는 건. 고령층이 많아진다는 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분업, 취업, 일터가 바뀌어, 분배, 소비, 사회 안전망이 바뀌어, 소통이 바뀌어,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과 작용하는 방식이 바뀌어. 이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여러 사람 죽어나갈 일이에요, 이거. 산업혁명, 말이 좋아서 산업혁명이죠. 오죽하면 기계파괴운동, 러다이트가 일어났겠어요. 이거 얼마나 나이스하게 적응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뭐냐.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놈들을 주변에다 깔고 있으니까 경제, 안보, 군사지정학 도메인에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국격이라 그럴까, 포지셔닝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특히 이 중에서 안보와 군사지정학에서 지금 리짜이밍이는 길을 거꾸로 가고 있잖아. 혼자서 지금 더블당 데리고. 예,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두 개의 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더블당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형성돼 가고 있다고 봐요.
정치에서는 뭐냐? 자유공화 시민이 더 뜨겁게 더 심오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의 본질이 이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너 왜 부정선거 안 다루냐? 너 왜 뭐 예를 들어서 검찰 뭐 이 무슨 수사권 이런 것 그런 거 얘기 안 하냐? 아니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담론 중에 그 영역이 이미 충분히 다뤄지고 있어. 저의 균형 감각에선. 그러면 그런 걸 포함한 전체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전 얘기할 뿐이야. 맨날 그것만 백모까지 맨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야 되나? 나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 좀 그런 댓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짜증이 나요. 아니, 도대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 무슨 권리가 있길래 제가 뭘 다뤄야 된다, 다뤄야지 말아야 된다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백모가 자기 리스크 걸고 자기 시청자는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또 나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다 생각해서 선택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네가 내 인생에 보태진 게 뭐 있냐?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차분하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이른바 저도 이제 자유공화 애국진영에서 유튜브가 쏟아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게 분량이 하루에 뭐 100시간 분량이다. 그러면 그런 성향의 유튜브 중에 이미 90시간 이상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95시간, 심지어 97시간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3시간 중에 백모가 30분을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가 그게 무의미한 얘기냐고요. 그래서 난 그 양반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정신과 언어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쟤들은 말 잘하는 사기꾼 인간들이에요. 짐승과 인간이에요. 왜냐? 쟤들이 세계관, 가치관, 역사 해석, 내러티브, 담론,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다 놓쳤잖아. 그럼 랭귀지, 언어를 상실했다는 얘기지. 내러티브를 상실했다는 얘기지. 관점, 퍼스펙티브를 상실했다는 얘기지. 가치관, 밸류 시스템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올공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 하루 종일 그런 분들하고 사실 전화 통화해요. 제가 여기서 안 다룰 뿐이지. 왜냐? 이쪽 성향의 유튜버들이 만들어지는 100시간 중에 이미 98시간, 97시간이 거기에 모여져 있어. 나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고요. 전체 그림을 그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피렌체는 르네상스죠.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프로테스탄티즘 기반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헌정 질서에 대한 상징이 웨스트민스터죠.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에 모이죠. 영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상징하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죠. 웨스트민스터 처치,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래서 런던 안에, 시티 오브 런던 안에 웨스트민스터가 따로,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런던시 안에 웨스트민스터 특별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제를 보죠. 자유공화 시민이 이런 투쟁을 하는 와중에 경제에서 기업은 부지런히 FDI 해야 돼요, 앞으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도망 나가는 흐름이 이제 약화됐거든. 왜 약화됐냐? 자유공화 시민이나 이런 걸로 보니까 이재명이가 날쳐도 한국 안 망할 것 같거든. 이제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요. 근데 반년마다 2천억 달러 몰려들어. 아니, 좀 들고 튀어나갔으면,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안 도망가. 그러니 밖으로 많이 빼야지. 기업은 부지런히 FDI 해야 돼요. 서학개미는 부지런히 주식 이민 가야 돼.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ETF,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 카지노에서 배팅하듯이 너무 도박성 높게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하세요. 예. 저는 주식시장은 차분하게 좀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또 SK의 미국 상장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시로서 물론 NDF 환투기 세력에 대해서 한번 길을 꺾는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달러를 짊어지고 갖고 들어오는 건 안 해야 돼. 달러를 가면 갖고 나가서 잘 쓰는 걸 해야 돼요. 잘 쓰는 걸. 예. 그래서 자유공화 시민과 기업과 서학개미 이 삼각동맹이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저항 통일 전선, 통일 저항 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